선화 공주님은 서동의 방으로 밤에 몰래 찾아간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서동요 때문에 신라의 공주는 하루아침에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한 한 남자가 공주를 구해냅니다. 오늘은 한 편의 노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동요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운명으로 가는 문이었죠. 삼국 통일 이야기 제3화 선화공주 납치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953년 10월 백제 금마저 마룡지 연못가의 오두막집. 과부 해미정은 14살 아들 서동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넨다. 서동아, 이 옥패를 보거라. 무슨 글자가 보이느냐? 부여선이라 쓰여 있습니다, 어머님. 내 아버지 이름이다. 네? 그럼 아버님은 누구신가요? 너의 아버지는 백제 임금님의 조카이시다. 부여선 왕자. 왕자라니요? 그런데 왜 아버님은 안 계신가요? 내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은 나였다. 해미정은 20살에 결혼했지만 반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그 후 홀로 만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느 날 집 근처 오솔길에 사냥꾼 차림의 젊은이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다. 그가 바로 부여선 왕자였다. 부여선은 해미정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2달 후 부여선에게 중국의 백제 담노국을 다스리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해미정에게 말한다.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갑시다. 왕자님, 저는 이미 결혼했던 과부입니다. 왕실의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여선은 여러 번 설득했지만 해미정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별하는 날, 부여선은 그녀에게 옥패와 목판을 주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보이시오. 나와의 인연을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한 달 후에 해미정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아 부여장이라 이름 짓고 별명으로 서동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서동을 놀림조로 서동왕자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서동이 14살이 되었다. 서동아, 너는 백제의 왕자다. 내일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서 3년간 공부해야 한다. 해미정은 내장산의 정덕 스님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다. 부여장은 3년간 무술과 학문을 배우고 돌아온다. 하지만 그가 18이 되던 해에 어머니 해미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부여장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 친구 연모추와 함께 신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스님으로 변장하고 신라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신라의 선화공주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부여장은 흑륜사에서 보았다. 공주의 모습은 소문 이상이었다. 그 자태, 그 아름다움. 부여장은 그 순간 결심했다. 저 여인을 내 배필로 맞이하리라. 부여장은 태조산 도리사에서 한 달간 불공을 들였습니다. 선화공주를 배필로 맞게 해달라고요. 불공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노승이 나타난다. 그대는 선화공주를 원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원하는가? 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원합니다. 노승은 소매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서동요라는 제목 아래 기묘한 동요가 적혀 있었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짝을 만들어 두고 서동의 방으로 밤에 몰래 찾아간다. 서동이라니. 부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요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요. 노승은 말합니다. 이 노래를 금성의 아이들이 부르게 하고 30일 후에 다시 이 자리로 오면 선화공주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부여장은 고민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선화공주를 난처하게 만드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노승의 예언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부여장은 연모초와 함께 금성의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며 서동요를 퍼뜨렸습니다. 곧 그 노래는 왕실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당시 진평왕에게는 3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첫째 천명공주는 19세, 둘째 덕만공주는 18세, 셋째 선화공주는 16세였죠. 천명은 온순하고 품위가 있었고 덕만은 너그럽고 불법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반면 선화는 성품이 발랄하고 매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인물과 자태가 요염했죠. 진평왕은 3딸 중에서 선화를 가장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실제 국정은 진평왕의 동생 백반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근히 왕위를 노리고 있었죠. 어느 날 수나라 진왕의 사신이 백반을 찾아왔습니다.
선화공주를 진왕의 며느리로 달라는 제안이었죠. 백반은 신복들과 의논했습니다. 임종이 말합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공주들은 성골로서 주공의 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타국으로 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남승은 반대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선화공주가 서동과 밀통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나라에 알려지면 혼인이 깨질 겁니다. 백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화공주의 소문부터 확실히 조사합시다. 혼인 제한은 당분간 비밀로 하고요. 서동요 소문은 결국 진평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서동이 누구냐? 어째서 이런 노래가 나왔느냐? 소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소녀를 음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선화공주를 유배시켜 나라의 기강을 되살리소서. 왕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왕은 수글종을 불렀습니다. 수글종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주상께 송구하오나 이 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께는 왕통을 이을 태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반이 다음 왕통을 노리고 있고 새 공주가 그의 경계 대상입니다. 백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화부터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왕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나 백반이 말썽입니다. 진평왕은 선화를 불렀습니다. 너를 의심하지 않지만 사태가 커지고 있구나. 나랏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를 궁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왕은 말을 잇지 못하다 물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 선화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따로 유배지는 정하지 않겠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왕비가 말했습니다. 선화야, 차라리 잘됐다. 대궐을 나가거든 서동이라는 내 배필을 만나거라. 하늘이 정해준 인연일지 모르지 않느냐. 내가 순금한 말을 노자로 줄 테니 풍족하게 쓰고 재화가 떨어지면 언제든 사람을 보내거라. 이렇게 선화공주는 궁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노승의 예언대로 서동을 만나게 될까요? 서동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그 노래는 신라 왕실을 뒤흔들었고 선화공주는 결국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부여장과 연모추는 숲속에 숨어 마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 호위병들을 제압하고 마차 안에서 두 여인이 뛰쳐나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선화공주였습니다. 형님, 저놈들이 수나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모추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수나라 병사들이 공주를 납치하려는 모양이다. 밤을 기다려서 공격하자.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움직였습니다. 졸고 있던 보초들을 조용히 제압하고 방 안에 괴한들을 묶었습니다. 부여장이 선화공주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공주님, 안심하십시오.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른 새벽, 부여장과 선화공주가 말 한 필에 같이 타고 달립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선화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누구신데 저를 구하러 오셨나요? 제 이름은 부여장입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서동이라고도 부르지요. 아니 그러면 서동요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신가요? 부여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동요는 어느 노승이 만들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흑륜사에서 공주님을 처음 뵙고 꼭 배필로 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리사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노승이 나타나 서동요를 건네주며 공주님을 만날 날짜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선화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과 저는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인연이군요. 목숨까지 구해주셨으니 저도 도련님을 서방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객주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궐에서만 자란 선화는 낯선 객주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부여장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옵니까? 그럼 제 방으로 가서 얘기나 나눕시다. 방으로 들어간 부여장이 선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건네준 서동요는 낭자와 제가 하늘에서 내린 배필이라는 예언입니다. 선화는 밤이 되니 처량하고 무서운 느낌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부여장의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자 그대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공주가 제 방에 와서 이처럼 안기니 아이들 노랫말이 신통하지 않습니까? 부여장의 말에 선화는 부끄러운 듯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화가 황금 보따리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여장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말을 캐던 곳에도 이런 것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마룡지 연못가에서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14살이 되어서야 제가 왕실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백제왕의 조카이신 부여선이십니다.
부여장은 우선 마룡지 북쪽 용화산에 사자사로 가기로 했다. 연모추는 사촌형이 사자사에 있다며 좋아했다. 용화산의 한적한 산길을 30분쯤 걸어갔을 때다. 맞은편에서 삐쩍 마른 사내가 배를 움켜쥐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애타게 흔들었다. 부여장이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바로 그때 사방에서 화적패들이 와르르 몰려 나왔다. 세 사람은 순식간에 묶였다. 화적패의 소굴로 끌려갔다. 화적패는 약 30여 명. 용화산 계곡에 움막을 여러 채 지어놓고 살았다. 가죽옷을 입은 사내가 움막에서 나왔다. 선화를 보더니 말했다. 히야, 어디서 저런 미인을 잡아왔느냐? 그가 좌우에 명령했다. 저것들의 몸과 짐을 뒤져라. 재물은 모두 빼앗아라. 화적패들이 보찜을 뒤지자 금이 한 마리나 쏟아졌다. 선아어머니 마야왕비가 준 순금이었다. 금을 본 사내가 말했다. 사내 두 놈은 죽이고 여자는 내게 데려와라. 화적패가 달려들자 연모추가 황급히 입을 열었다. 사자사에 계시는 제 형님이 말했습니다. 용화산에서 화적패를 만나면 길지라는 이를 찾아보라고요. 혹시 여기 길지라는 분이 계십니까? 자들이 갑자기 사내를 돌아봤다. 당신 형님 이름이 뭐요? 연문진입니다.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대가 길지요?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길지의 동생, 길모요. 길모가 잠시 후 명령했다. 이 일은 내가 처결할 일이 아니다. 두령이 올 때까지 모두 광해 가더라. 하루가 지났다. 화적지를 나갔던 무리가 법복 입은 스님 한 분을 붙잡아왔다. 나이는 들어 보이나 얼굴은 동안이었다. 눈에서는 광채가 났다. 스님이 선화공주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이게 누구세요? 소승이 흑륜사에서 배웠던 선화공주님이 아니십니까? 공주도 스님을 알아봤다. 흑륜사에 계시던 현도 스님이 아니신가요?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현도가 합장하며 말했다. 소승이 수나라에 불서를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자사의 도승지명과 함께 잠시 공부를 하려 합니다. 현도의 대답에 길모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수나라에서 여기로 오는 배를 탔으면 길지라는 사람을 못 보셨소? 그걸 어찌 묻는가? 길지가 우리 두령입니다. 그분은 우리 살길을 찾으러 수나라 백제촌에 갔었습니다. 그놈이 너희한테는 두령일지 몰라도 배에서는 내 시자 노릇을 했느니라. 그러면 우리 두령은 어디에 계시오? 길지가 내 짐을 사자사까지 들어준다며 뒤따라오고 있다. 현도가 길모를 향해 꾸짖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당장 방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길지가 돌아오는 대로 너희 모두 혼쭐이 날 것이다. 길모가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대사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두령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현도가 화적패를 둘러보고 선화에게 말했다. 소승이 왔던 길을 다시 가서 길지를 빨리 데려오겠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잠시만 더 기다리십시오. 반시진도 안 되어 현도가 장정 하나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그 장정은 키가 8척, 체구는 곰 같았다.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보기만 해도 무서웠다. 그가 바로 길지였다. 길지가 나타나자 길모를 비롯한 화적촌 사람들이 모두 절을 했다. 길지는 먼저 부여장 일행을 풀어주게 했다. 선화에게 가서 절하며 빌었다. 제 부하들이 공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길모에게 누나를 부라리며 야단쳤다. 너는 어찌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내가 떠나기 전에 사자사로 가는 사람에게는 화적질을 하지 말라 누누이 당부했거늘 그새 잊었단 말이냐? 제가 어찌 알고도 그랬겠습니까? 이분들을 잡고 보니 한 마리나 되는 황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연문진의 동생이라며 두령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내가 사자사의 연문진과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걸 생각 못했단 말이냐? 길지가 연모추에게 다가와 말했다. 형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만일 연문진 스님이 이번 일로 화를 내면 저희가 더는 용화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모추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지가 빼앗아 놓은 금 한 마를 도로 가져와 일행에게 건넸다. 선아는 어서 떠나자고 눈짓했다. 하지만 부여장이 한참 앉았다가 길지에게 물었다. 이복의 길지두령, 남령의 백제촌에서 살 길을 찾으셨는가? 길지가 대답했다. 남령의 백제촌은 기후도 맞지 않고
가진 재화도 부족해서 당장 움직이기는 어렵겠더군요. 부여장이 제안했다. 나는 백제 왕실 자손이네. 그대들이 이처럼 고초를 겪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 나 또한 운명이 기구해서 얼마 전까지 마룡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네. 지금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여기까지 왔으니 내 처지도 그대들과 같네. 어떤가? 우리가 이곳에서 지내도록 허락해주면 굳이 사자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네. 이 금을 팔면 여기 사람들을 골고루 먹일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은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걸세. 길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희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귀하신 분들께서 이처럼 험악한 데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여기서 며칠 지내보니 벌써 적응이 되었네. 선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부여장이 선화와 연모추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부여장이 선화와 연모추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화적대가 날 때부터 화적대가 아니네. 걱정할 것 없어. 이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마음이 유순해질 거야. 부여장이 다시 길지를 향해 물었다. 허락하겠는가? 길지가 그 험상궂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 내외가 화적천에 머물며 금을 팔아 사람들을 먹였다. 화적질을 못하게 하니 화적천 사람들은 산을 화전으로 가꿔 농사짓는 화전민이 되었다. 왕실에서 가져온 금 한 마리 거의 동났다. 하루는 선화가 부여장에게 제안했다. 신라 왕실로 사람을 보내어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보겠습니다. 부여장이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일전에 말하지 않았소? 내가 말을 캐던 곳에 가면 번쩍거리는 흙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어. 그동안 기회가 없어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녀오리다. 며칠 만에 수레 넉 대의 흙을 가득 싣고 돌아왔다. 번쩍거리는 흙을 일일이 체에 걸러 불에 녹여냈다. 황금이 4마리나 나왔다. 그날 밤 부여장이 선화를 보고 말했다. 한 말은 부인이 전에 가져온 것에 또 한 말은 내가 처가에 고마움을 전하는 뜻으로 모두 2말을 금성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뜻은 고마우나 2말씩이나 되는 금을 무슨 수로 금성에 보내겠습니까? 이튿날 2내외가 사자사에 올라갔다. 현도 스님은 안 계시고 주지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부여장이 깜짝 놀랐다. 바로 서동료를 건네준 노승이었다. 부여장과 선화는 지명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사자사에 올라온 사연에 말했다. 금 2말을 금성까지 옮기는 것이야 쉬운 일이니 아무 염려 말고 여기까지만 가져오시게. 999년 선화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부여장이 아이 이름을 놓고 선화에게 말한다. 이 아이는 부인과 나의 자식이니 이름도 뜻을 합쳐짓도록 합시다. 나는 무엇보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으니 의자를 선택하겠소. 선화가 이어 말했다. 의로운 것도 좋지만 부모 형제와 주위 사람한테 자애로운 성품을 지녔으면 하니 저는 자를 넣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아이의 이름을 의자라 부르게 되었다. 얼마 후 지명이 진평왕의 서신을 들고 왔다. 진평왕이 보낸 서신은 먼저 부여장과 선화의 안부를 물었다. 예를 갖춰 2사람의 혼례를 올려주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했다. 지명대사를 통해 부여장의 인물과 됨됨이를 들어본즉 왕의 사위로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알고 크게 기뻤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일전에 보낸 금 2말을 잘 받았으며 순산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